어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란 사생아이며 외조 부모들이 그의 부모 역할을 한 비정상적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외조부는 악의에 찬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애완동물과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내 엘리너는 오랜 세월의 시달림 끝에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누나로 알던 친모의 재혼으로 친모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계부는 사생아인 그를 싫어했고 친모는 계부와 낳은 아이들을 챙기느라 그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우연히 누나로 알던 사람이 친모인 것을 알게 된다. 테드 번디는 어릴 때부터 명백한 정서불안 증세를 나타냈고 겨우 3살 때 잠든 이모의 침대 이불 밑에 칼을 밀어넣는다. 초등학교 시절엔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았지만 반복적으로 사납게 화를 내는 성질 때문에 교사들은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그는 이미 상습적 관음증 환자인 동시에 좀도둑이었다. 번디는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대표적인 특징인 양심, 타인을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보다 우위에 두는 마음인 이타심 등이 없다. 그는 남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통해 정상인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법을 배우는데 성공한다. 그 때문에 그가 살인죄로 잡히기 전까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그의 어두운 기질을 인지하지 못한다. 번디는 대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다이앤 마조리진 에드워즈와 사귀는데 이것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한다. 다이앤은 테드 번디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별을 통보한다. 몇 년 후 다이앤은 180도로 변한 테드 번디와 우연히 만나 다시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테드 번디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다이앤은 이를 받아준다. 하지만 테드 번디는 다이앤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다. 그녀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테드 번디의 살인이 일어난다. 번디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실패한 법조인 지망생이다. 결국 그 역시 산만함과 학업 내지는 자신의 분야에서의 성취가 부족하다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모습일 뿐이다.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말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언뜻 보면 달변으로 보이나 결국은 이전의 자신의 말과 모순되는 말을 늘어놓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니까 손쉽게 등쳐먹는 게 가능한 순진하고 약한 사람들인 호구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생을 이어가는 족속들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번디는 조울증이다. 재판 때 한창 자신감 있고 나서길 좋아할 때는 조증 사파 바른 시기이고 반대로 재판 양상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와 우울증 사파일 때가 겹치는 바람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변호는커녕 소극적이고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저 우울증 사파일 때의 의욕 없는 모습이 번디의 진짜 내면일지도 모른다. 워싱턴 대학 시절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캐럴 부는 테드 번디의 무죄를 확신하며 번디를 후원했고 재판 기간 도중 번디는 그녀와 옥중 결혼을 한다. 킴볼리 리치라는 12살 어린아이가 번디에게 성폭행 살인을 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이었는데 캐럴 분을 증인으로 세운 뒤 테드 번디가 프로포즈를 하는 방식이었고 며느씨를 신방 삼아 떡을 쳐 딸을 낳는 괴력들을 보여준다.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상성욕인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이다. 범죄자의 재력, 외모, 사회적 지위가 아닌 언론 매체에 해당 범죄자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에드먼드 캠퍼도 이 현상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현상의 근원은 범죄자의 반사회적 행보가 대담함, 강인함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어 원시적 본능인 강한 남자와 우두머리에게 끌리는 본능이 특정 부류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하이브리스토필리아는
수동적인 유형과 공격적인 유형으로 나뉜다. 수동적인 유형은 감옥에 들어간 연쇄살인범의 팬을 자처하며 팬레터를 보내거나 그들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심지어 결혼까지 하는 그루피. 연쇄살인범의 팬을 자처하는 이들을 시리얼 킬러 그루피스, 줄여서 SKG라고 부른다. 범죄자의 과거를 동정하며 그를 자신이 주는 애정으로 갱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공격적인 유형은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시체를 숨겨주거나 아예 공범이 되는 등 범죄 활동을 도와주기까지 하며 그저 범죄자와의 사랑만을 요구하고 아예 똑같이 범죄자의 길을 걷는다든지 모방 범죄까지 야기시키는 위험성까지 잠재하게 된다. 자기들이 해당 범죄자들에게 끌려가는 가학적인 상관계도 괜찮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의 잔혹한 범죄를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대담한 행동으로 높게 평가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강인함이나 경외심에 심하게 매료되어 정상적인 사고가 흐려진 끝에 이런 증세를 보인다. 이들은 성장 과정 중 생겨난 심리적인 결함이나 결핍으로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은데 증세가 심해지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케어받으며 살고 싶다는 정도를 넘어 범죄를 덮고 싶다는 식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행동을 부끄럼 없이 하고 다닐 정도로 발현된다. 한 번 살인을 저지른 뒤 시체를 두어가며 유사한 방법으로 살인을 반복하는 범죄자를 일컬어 연쇄살인범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프로파일러 로버트 레슬러가 직접 면담해본 번디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없는 변태 쾌락살인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반면에 제프리 다머의 변호 측 고문을 맡았을 때는 다머에게 동정적인 입장을 취해 FBI 시절 동료였던 존 더글라스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레슬러를 비난했다. 한편 사형집행 18시간 전 TV 폭력에 관한 공익 광고를 찍었고 게리 리즈웨이가 한참 살인을 저지르고 다닐 당시 FBI가 그에게 프로파일 작성을 요청하였고 번디가 작성을 해주었는데 그의 프로파일링은 전문가 프로파일링보다 더 정확했다는 말도 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 PCLR 40점 만점에 39점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선천적 사이코패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이코패스에게 감정이 없다는 뜻은 특정 현상이나 사물, 타인을 봤을 때 따라오는 반작용이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웅장한 산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개인에게 차이가 있듯이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으로 저런 감흥을 거의 또는 아예 못 느끼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기쁨, 환희, 행복, 즐거움, 유쾌함, 자부심, 자랑스러움, 흐뭇함, 뿌듯함 등의 긍정적인 감정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기대감에 의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닌 오롯이 본인만이 느끼는 즐거움과 쾌락으로만 얻고 부정적인 감정들인 공포, 불안, 찜찜함, 죄책감, 당황스러움, 수치심 등은 신경계적인 수준에서부터 아예 드러나지 않거나 설령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을 불안이라기보다는 흥미진진함으로 당황스러움보다는 고양감 같은 것으로 엉뚱하게 이해한다.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에 피해자의 유족 등 타인이 화난 얼굴을 짓고 격양된 제스처를 보여주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해 무표정이거나 웃거나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이상 반응을 보인다. 번디의 범행은 1974년 20대 후반 살인 미수부터 시작한다. 1974년도에 워싱턴주를 무대로 9명을 살해하고 목격자와 동거녀 클래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잡지 못한다.
이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와 콜로라도주까지 진출, 테일러산과 샤콕 등에서 시신들이 발견된다. 번디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이 상당한 미모에 흑발의 긴 생머리를 가진 공통점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들이 전 여자친구를 닮은 건 번디의 여성 취향으로 인한 것이다. 이듬해 유타 고속도로를 전조등을 끄고 고개 운전을 하던 번디의 차는 경찰에 의해 세워지고, 얼음송 곳, 여성 팬티 스타킹으로 만든 복면, 수갑 등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어 번디는 첫 번째 체포를 당하는데, 전에 납치를 시도했던 캐럴 다론치에게 범인 지목을 받고 납치죄가 가중되어 1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법원 도서관 출입을 허락받고 도서관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지만 8일 만에 다시 체포되고, 이번에는 11kg을 감량하고 몰래 들여온 쇠톱으로 간방 천장 통풍구에 구멍을 내고 또다시 탈출, 납치 등 범행을 이어가던 중 12살 소녀 킴벌리 리치를 살해, 시신을 돼지우리에 버린 지 일주일 만에 도난 차량을 몰고 다니다 붙잡힌다. 이후 텔러애쉬 살인사건 때 발견한 치아 자국으로 증거가 확보돼 기소된다. 희생자 수가 최소 30명, 최대 100명까지 추정되는 등 정확하지 않아 모든 피해자들을 밝혀냈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제한하는 사법거래를 돌연 거부하며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배심원단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된다. 사형 집행의 연기를 시도하여 3년간 연기하는데 성공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사형 확정 10년 만에 마침내 정기의자에 앉혀진다. 마지막 식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전통적으로 사형수들에게 주는 식단인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 해시 브라운, 달걀 프라이 토스트, 버터와 잼, 우유, 오렌지 주스를 지급했지만 이 역시 먹는 것을 거부했다 한다. 번디의 사형 집행날, 사형 반대론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찬성론자들만이 바베큐 파티를 열고 그가 전기의자로 끌려가는 것을 반기는 노래를 부르며 그의 집행을 기다렸고, 오전 7시 16분 테드 번디의 사망이 확인되자 일제히 황호성을 올리고 그의 시신을 실은 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환호했다고 한다. 우리 연쇄살인범들은 너네들의 아들이고 남편이야. 우리는 어디에나 있지. 내일은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있을 거야. 테드 번디는 본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되었고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곳이며 피해자들의 시신을 주로 유기하던 그 산에 유해가 뿌려진다.